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20초 만에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전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외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도쿄대학교 쿠도 유지 교수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매년 3만 명이 실종되고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일본 사회에서 100명만 모여도 대형 시위라 불리는데 이토록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나라의 교수가 어떻게 수십만 명이 모여도 질서정연한 한국의 민주주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을까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왜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집회를 이어갔을까요? 왜 그들은 집회가 끝난 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광장을 깨끗이 정리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단 8명의 재판관으로 국가 최고 권력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쿠도 교수의 이 한마디가 어떻게 일본 사회의 작은 불씨를 지피게 되었는지, 그의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무관심했던 시민들이 어떻게 모이기 시작했는지, 오늘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요? 헌법이 정말로 살아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에서 배웠던 국민 주권이라는 말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헌법은 살아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한국의 작은 경험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일본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편에서 이어질 감동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문 밖으로 도쿄의 회색빛 하늘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현대 일본 민주주의의 실종된 국민주권이라는 논문을 수정하고 있었죠. 제 이름은 쿠도 유지고 도쿄대학교 정치법학과 교수예요. 54살이 된 지금까지 헌법과 법치주의를 연구해왔지만 오늘날 일본 사회는 저에게도 풀기 어려운 퍼즐 같았어요. 매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65살 이상 노인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게다가 100명만 모여도 대형 시위라고 말할 정도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작아진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일본이었죠.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리포트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다음 주 강의 자료가 열려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들어가도 될까요? 연구실 문이 열려 있어서요. 사토 아야코가 머리를 살짝 숙이며 들어왔어요. 도쿄대 로스쿨 교환학생인 그녀는 제 지난 학기 수업에서 유일하게 최고 성적을 받은 학생이었죠. 이것 좀 보세요. 아야코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 판결을 직접 볼 수 있대요. 저희를 초청해줬어요. 이메일을 살펴보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목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야코 씨, 일본에는 탄핵제도가 없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가 당파 싸움에서 밀리면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전부지. 과연 법원이 10분 만에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예전부터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어요. 최근 뉴스를 통해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지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됐어요. 한국은 일본과 달라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법원이 있어서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파면할 수 있다고 해요. 아야코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연구실 창문 너머로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젊은 학생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느껴졌죠. 일본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국은 우리와 이웃나라이지만 민주주의 문화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당한 일이 있으면 단체 문자를 보내고 SNS로 모임을 만들어 거리로 나온다고 해요.
그들은 추운 겨울에도 촛불을 들고 몇 시간씩 서 있으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궁금했어요. 교수님, 비행기 표 예약할까요? 아야코의 목소리에 생각이 흩어졌어요.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 안락한 학문적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목격할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랐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헌법 조문을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여긴다고 해요. 2016년에는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외치며 촛불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민주주의에 열정적일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는 것이 우리 일본 사회에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약해. 다나카 조교도 함께 가자. 그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할 거야. 결심을 하고 말했을 때 아야코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졌지만 민주주의 방식은 매우 달라요. 그들은 시위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집회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요. 이런 시민의식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헌법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어떻게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현실에서 실천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연구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죠.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약간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아야코 씨, 한국 헌법재판소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볼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 해. 저는 책장에서 한국 헌법 관련 책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여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4월의 서울 공기는 도쿄보다 맑고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죠. 저와 아야코 그리고 다나카는 서울행 공항버스에 올라탔어요. 교수님, 저기 보세요. 뉴스에서 봤던 그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야코가 버스 안내방송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태극기와 현수막이었어요. 헌법은 국민의 것, 법치주의를 지키자라는 문구들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애국심이 강한가 봐요. 다나카가 노트북에 뭔가를 기록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모두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텐데. 제 말에 아야코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거든요. 넓은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마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아주 조용했어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네요. 다나카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거나 서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작은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있었어요. 교수님, 저기 봐요. 자원봉사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야코가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광장 곳곳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쓰레기를 모으고 물과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있다 해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시민들의 집회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우리는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외신 기자단 구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죠. 여기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러 온 일본인 연구팀입니다. 저는 BBC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집회가 있나요? BBC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1960년대 안보투쟁 이후로는. 제 말에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저희 헌법재판소에 관심 있으세요? 네, 저는 도쿄대학 법학 교수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서울대 법학과 3학년 학생이었죠. 그는 친절하게 한국의 헌법재판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설립됐어요.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일반 시민들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요. 시민들이 직접 청원할 수 있다고요?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네, 국민이 주권자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배워요.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의식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같은 헌법 조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거나 담요를 나눠 쓰거나 낯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직접 만든 김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고 어떤 대학생들은 물병을 나눠주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정치 참여예요. 민수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한국은 1980년대까지 군사독재를 경험했고 민주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의 시민의식으로 이어진 걸까요? 다들 주목하세요. 시작됩니다. 다나카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외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앞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8명의 재판관이 차례로 입장하고 있었어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갑자기 주변이 물 흐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었죠.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려는 참이었어요. 옆을 보니 아야코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고 다나카는 긴장한 표정으로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법치주의인가?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 재판관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광장 전체가 마치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장의 말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8대0 전원일치 판결이었습니다. 불과 20초 만에 현직에서 전직으로 대통령의 호칭이 바뀌었죠. 그 순간 광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폭발적인 혼란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감동과 안도감이 광장을 채우고 있었죠.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네요. 아야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야코, 이것을 봐. 헌법이 살아있어. 제 목소리도 감정이 북받쳐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다나카는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오직 법의 힘만으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내려오는 순간이라니. 옆에 있던 김민수 학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보셨죠? 이게 우리 헌법의 힘이에요.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화면에서는 재판관들이 판결 이유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본에는 이런 제도가 없나요?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정당 내부에서 교체되는 방식이죠. 제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럼 국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민수의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선거 때 투표하는 것 말고는 정치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거의 없었죠.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었어요. 저것 봐요, 교수님. 아야코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여러 시민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주변에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우리는 항상 집회가 끝나면 깨끗이 치우고 가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책임져야죠. 민수가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에서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나 법적 절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시민의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나카는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었고, 아야코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 어땠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날을 보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내 젊은 시절에는 독재 정권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다치고 죽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하고 희생했던 거였죠. 광장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특별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법학 교수들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죠. 놀라운 건 사람들이 법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나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카페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도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약속인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해서 즉시 도쿄로 전송해. 긴급 화상 강의를 열겠어. 저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리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중학교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 판결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회사원은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도시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교수님, 자료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다나카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도쿄 학생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다. 고마워, 다나카.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날이 올까요? 아야코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지. 이런 날이 오게 하려면 우리도 노력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도 헌법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잠들기 전 저는 내일 도쿄 학생들에게 전할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 광화문의 모습, 시민들의 질서와 열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적인 판결까지. 이 모든 경험은 제 강의실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헌법은 살아있다. 저는 메모장에 크게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열정과 참여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도쿄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온 지 6시간 만에 저는 대학 강의실에서 긴급 화상 강의를 열고 있었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었고 강의실에도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헌법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실제로 증명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왔어요. 평소보다 제 목소리에 열정이 넘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저의 달라진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한국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전문을 띄워놓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촬영한 영상도 함께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 그들의 조용한 긴장감, 그리고 판결 순간의 감동적인 반응까지. 일본에는 탄핵제도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가 당파 싸움 끝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법부가 오직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제가 놀라웠던 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비교표를 띄우고 있었어요. 첫째, 시위 문화의 차이였어요. 일본에서 대형 시위라고 하면 1960년 안보투쟁 이후 30만 명 정도가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리마다 수만 명이 평화롭게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폭력이나 소란 없이 말이죠. 둘째, 사회적 관심도의 차이였어요. 일본에서는 매년 3만 명 이상이 실종되고 1천여 명이 저체온으로 사망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적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어요. 카페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셋째, 사회 구조적 차이였어요.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많은 노인들이 고립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함께 광장에 모여 있었죠. 넷째, 시민의식의 차이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집회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던 광장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서로 도우며 질서 있게 해산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던 학생들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교수님, 일본에서도 이런 시민 참여가 가능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독재 정권 시대에 친구들을 잃었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일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헌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하던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우리도 뭔가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매년 3만 명이 실종되는 문제, 고독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여러 학생들이 주변에 모여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교수님, 헌법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도 될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헌법을 단순히 시험 과목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된 것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TV 아사히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죠. 쿠도 교수님, 한국의 경험이 일본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진행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드문 국가입니다. 그들은 헌법에 쓰여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도 이 기본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어요. 첫째,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가르쳐야 해요. 둘째,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셋째, 시민 참여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제 연구실로 많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학에서의 특강 요청, 신문 인터뷰 요청, 그리고 시민단체에서의 강연 요청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보낸 이메일이 가득했고, 문 앞에는 몇몇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만든 헌법 스터디 그룹 계획서예요.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들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온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숨쉬는 민주주의였고, 그 영감이 이제 제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불꽃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시작해봅시다. 제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강의실에 서서 새로운 얼굴들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제 헌법학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변화의 시작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헌법을 새롭게 배울 것입니다.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살아있는 약속으로서의 헌법을 말이죠.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그 감동을 일본 사회에 전파할 차례였습니다. 한국 방문 한 달 후 저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순회하며 특별 강연을 열고 있었어요. 각 도시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헌법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도쿄 시민회관에 모인 500여 명의 청중들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평소 시민 강연에 2030명 정도가 오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였죠. 저는 강연에서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첫째, 시민각성이 필요합니다. 주권은 선거 때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둘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기구가 필요해요. 셋째, 사회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본은 매년 3만 명이 실종되고 많은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사회입니다. 이웃에 관심을 갖고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강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러 모여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오사카 강연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쿠도 교수님, 저는 60년 안보투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은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일본도 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민들의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나고야에서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한 젊은 회사원이 질문했죠. 교수님, 회사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눈치를 주고 문제를 제기하면 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회사 내 작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몇 명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강연을 마친 후 저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요미우리, 아사히, NHK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일본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지만 민주주의 실천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우리도 헌법에 가진 원칙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어요. TV 인터뷰 방송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시민 모임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헌법 모임, 시민주권 네트워크, 일본 민주주의 연구회 등 다양한 이름의 시민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도쿄대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강의실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대 일본 헌법의 재해석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야코와 다나카가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었죠. 교수님, 저희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어요. 아야코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헌법이 살아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선 학교 내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다나카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생의 선거 투표율이 10% 미만이었는데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서 40%까지 올렸어요.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열정을 보며 감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시민 참여의 모습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도쿄 시내의 작은 공원에서 열린 시민 헌법 교실에 초대받았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헌법의 의미와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쿠도 교수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을 이끌고 있던 주부가 인사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매주 모여서 헌법 한 조항씩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국민주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공원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어른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돌보며 교대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작은 모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해 가을 일본 전국의 대학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관련 강좌 신청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이야기가 교육 현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 학생회 선거에 제가 출마하려고 해요. 저의 수업을 듣던 한 조용한 학생이 연구실을 찾아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이야기를 듣고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학생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헌법학회의 초청으로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비교 주제로 강연을 하러 간 것이었죠. 서울 도착 첫날, 저는 광화문 광장을 다시 찾았어요. 전과 달리 이번에는 조용한 평일 오후였지만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 점심시간의 직장인들, 그리고 광장 한쪽에서는 작은 시민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쿠도 교수님, 다시 오셨군요. 김민수가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서울대 법학대학원생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수 씨, 반가워요. 우리 일본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어떤 변화인가요? 민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에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처럼 크진 않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헌법학회 강연에서 저는 일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자들은 관심 있게 듣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쿠도 교수님, 서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본의 질서와 인내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날 아야코와 다나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교수님, 우리 스터디 그룹이 이제 전국 네트워크가 됐어요. 10개 대학에서 연합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야코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청년이 만드는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한국 대학생들도 초청했어요. 다나카가 덧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성장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캠퍼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책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 - 한국의 경험과 일본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이 책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일본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메모장을 펼쳐 적고 있었어요. 헌법은 살아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어떻게 그토록 질서정연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쿠도 교수가 본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일본 사회의 작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에서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치 참여나 사회 변화를 위해 작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끝으로 헌법은 살아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쿠도 교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